보시면 일단은 주제가 그대로 나왔고요. 2015 개정교육과정의 구현 방안. 그 주요 논점이 이제 4개 중에서 3가지가 그대로 출제됐죠. 3가지만 맞춰도 16점은 나옵니다. 16점. 16점 맞기가 쉽지 않은데, 요 7, 8월 영역별 문제풀이만 잘 하셔도 16점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출제 형태가 변화될 것이다 하고도 이제 제가 미리 얘기를 했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역별 문제풀이반을 들었던 분들의 소감을 잠깐 들어보시면, 요 부분은 첫째, 이 부분은 그 달달 모의고사 있는데 달달 모의고사를 보시다가 제가 대면 첨삭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서 이제 그 스터디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 대면 첨삭이 이제 마음에 들고, 논술 문제하고 예시 답안이 마음에 들어서 수강을 했는데, 두 분 다 합격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늦게나마 뭐 참석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뒤늦게 이제 합류를 한 거죠. 문제 풀이반부터 들었던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분은 이분은 이제 인강으로 들으셔서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뭐 거의 뭐 모범 답안하고 제가 좀 모범 답안 드렸는데 그대로 흡사하게 썼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2번, 3번, 4번 논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모범 답안하고 흡사하게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시험 끝나고 보통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뭔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생각나겠죠. 끝나고 제가 생각났다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분이 좋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뭐 적중률 100%로 내년에 엄청 수험생이 올 것 같다 그랬는데 아는 분만 아니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쪽집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 출제 전체적인 경향을 잘 살피고 그리고 그 대외적으로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잘 동향을 살펴가면서 문제를 출제하고 대비를 하게 되면 뭐 쪽집게 누구나 다 쪽집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를 만들 땐 되게 신경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른 것들도 다 살펴가면서 동향까지 살펴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조금 예민해지죠. 그 다음에 교재 얘기하고 있는데 전 이제 교재가 논술식으로 쓰기 쉽게 키워드를 앞에 뽑아놓고 그 뒤에 이제 부연 설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답안지 옮기기가 상당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7, 8월 문제풀이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먼저 핵심 총전을 먼저 해드려요. 원래 이제 보통 문제풀이 들어가 보면 문제를 풀고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되는 논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볼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정리하지 않으면 또 다시 뭐 정리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따라올 수 있는 이유가 한번 다 잡아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 쭉 총정리하고 다시 문제 풀기 때문에 수험 공부를 작년에 초시분들도 많이 합격하셨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바로 정리하면서 같이 정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부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문제 적용하기 때문에 총정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핵심만 답안지에 쓸 수 있을 분량만큼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많이 하려도 필요 없습니다. 논술에서는. 어차피 제한된 분량 속에서 제한된 시간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핵심만 탁탁 지적해주면 점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자면 그 쓸 분량만큼만 공부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요거 이제 제가 정리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를 이제 적용하는 거죠. 예상 영역별로 영역별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영역별 예상 문제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가능하면 이제 출제 비중이 높은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 영역별 문제풀이라고 하면요 쉽게 생각해 보면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우리가 교육학 논술이라고 해서 뭐 굉장히 뭐 어려운 데서 어디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뭐 조나선이라든지 뭐 내용 다당도나 내용 조직의 원리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조나산에서 거의 뭐 승패가 갈렸죠, 그죠? 그거를 쓴 사람은 최소한 뭐 14, 15점 이상 나왔을 것이고 그 못 쓴 사람은 이제 뭐 11점, 12점 정도 나왔을 겁니다.
내용 조직의 원리도 마찬가지.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 못 쓰신 분들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엉뚱한 얘기, 교과관, 교과관의 재구성 방법,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싶은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최소한 4개 논점 중에서 3개는 맞을 수 있다, 3개는.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하나 더 들어가면 이제, 만점까지도 이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시 답안, 모범 답안을 모델링 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답안지를, 괜찮은 답안지, 그러니까 정말 모범이 되는 답안지를 보고, 그대로 모방할 수 있도록, 모방도, 내용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죠. 사고력, 논리력을 모방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논리를 구성하고, 어떤 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설득력 있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것인가. 라고 하는 전체적인 논리 틀, 논리적인 사고 틀을 모델링인 모범 답안을 통해서 익힐 수 있어야 된다는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지적인 분노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노량진에서 교육학 강의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답안지를 쓰시는 분들 대부분 거의 없어요. 거의. 교육학 논술 시험인데, 교육학 객관식 스타일 그대로 젖어 있어서 논술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논술에 대해서 개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논리를 구성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문장도 보면 굉장히 길어요. 길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글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그분이 모르고 쓰는 거예요, 뭐고. 책에 있는 것을 갖다 베끼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글을 보고 쉽게 읽히도록 논리 정연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면 논술 전체에 대한 논리적인 개념과 논리적인 틀을 갖추고 있어야지 제대로 쓸 수 있게 되는데, 제 답안은 어떻게 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를 딱 보면 다 나와요. 저한테 수업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선생님들의 답안을 첨삭할 수 있게 돼요. 첨삭.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면 만점 답안이 안 되는데?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대면 첨삭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적해드리기 때문에 그것만 잘 따라오셔도 논리 구성하고 논리 구성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논술을 할 때는 2가지 방법을 쓰는데, 첫 번째 입증의 방법이고 두 번째 설명의 방법입니다. 입증하라 그러면 입증해야 될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 타당도 문제가 입증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조나선 같은 건 설명의 문제죠. 그럼 입증을 요구하면 입증을 근거를 들어서 입증을 해야 될 것이고, 설명하면 논리 체계적으로 핵심을 탁탁탁탁 지적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논리적 사고 틀은, 저한테 첨삭을 받고 또 제 답안을 보면 금방 따라와요. 한 1개월 정도만 하면 따라옵니다. 그리고 서론 쓰는데 보통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시는데, 서론이면 1분도 안 걸려요. 딱 보면. 연습하다 보면. 외울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이제 개요 짤 때 보면요. 서론부터 쓰고 싶어서 나중에 보면 서론부터 막 쓰고 싶어져요. 왜냐면 답안, 문제를 딱 읽는 순간 서론부터 떠오르게 돼 있어, 그냥. 서론 결론은 굉장히 쉬운 거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논술 답안지를 통해서 모델링을 하고, 제가 또 이렇게 이제 지적해드리고 하면 충분히 익힐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내용이죠, 내용, 이제는. 내용도 핵심을 탁탁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핵심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핵심을 정리해 드리면서 모범 답안을 통해서 모델링을 시켜드리죠. 그래서 답안지 쓰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첨삭을 하죠. 첨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답안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교정과 피드백이 동시에 일어나야지 좀 더 이제 보완해서 우수한 답안, 또 득점과 연결될 수 있는 답안을 쓰게 되는 건데, 작년에 어떤 분은 이제 제가 답안지를 보면요, 이분이 이제 제 수업을 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들었는지 금방 표가 나요. 작년 한 10월 정도인가 10월 정도인가 9월 정도에 어떤 분이 이제 왔는데 저는 모르죠. 답안지만 보니까. 근데 답안지 딱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이렇게 써서는 도저히 합격 못한다. 불렀더니 공부를 꽤 하셨는데, 어떤 특정 부분의 책을 보고 책을 암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20분 이상을 암기를 했는데 자기는 평생 소문이 12점을 넘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용은 모르는 게 없어요. 물어보면. 근데 많이 알고 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냐. 그럼 제가 그분을 일단 모르고 이렇게 써서는 도저히 합격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분을 불러서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그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는 거는 많은데 왜 점수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답안지를 보니까 제가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는 거예요. 다른 분에서 이제 강의 듣고 왔더라고 보니까 답안지만 딱 보면 알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경우 종종 있죠. 시험 끝나고 와서 A하고 저 친구하고 나하고 비슷한 답안을 썼는데 쟤는 왜 점수가 16점 나오고 나는 12점밖에 안 나왔는지 모르겠다. 비분 관계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점수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3명이 동시에 채점하고 3명의 점수차가 일정 점수 이상이 벌어지면 다시 재채점, 자동으로 재채점하게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3명의 공통된 점수에 거의 비슷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해도 큰 이의가 없어요. 그게. 예,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 다시 재채점하게 돼 있으니까. 그 답안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본인은. 그러니까 첨삭을 통해서 그걸 교정해야 된다는 교정. 보통 보면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강의들 보면 모범 답안을 잘 안 보여줘. 일단 개조식으로 이렇게 개조 한편에 완성된 답안을 잘 안 보여. 왜? 힘드니까 못 쓰니까. 그다음에 첨삭도 많이 못 해주죠, 그죠? 예, 다른 분들 많이 못 해줍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첨삭하고 이 답안지 이 두 가지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 그 논술에 대해서 자신감을 예, 분명히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7, 8월 강의는 이렇게 이제 총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 적용하고 첨삭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예, 공부의 왕도는 없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평범한 상식. 공부의 왕도는 없다. 왕이 가는 길, 쉬운 길은 없다는 거예요. 쉬운 길.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요거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죠. 그때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방황하지 마시고 또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될까 그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왕도는 없습니다. 다만 정도는 있다. 정도. 바른 길은 있다. 바른 길. 우리가 이제 왕도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그 바른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먼저 문제의식으로 합격과 불합격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어디서? 누구는 비슷하게 공부한 것 같은데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떨어지고 이 근본적인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어디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는 거.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공부를 잘 못하죠. 마찬가지로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는 합격은 합격할 만큼 공부하는 것이고 불합격은 합격할 만큼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그래서 보면 이게 차이가 단순하죠. 그죠? 불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안 했다는 안. 이 두 가지 차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얘만 없어지면 합격하는 겁니다. 그죠? 얘만 없어지면 얘가 떨어져 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합격할 만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됩니까? 몇 시간을 자야 되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정말 고민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찾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한테 내가 10시간을 자야 될지 뭐 9시간을 자야 될지 체력에 받쳐주면 뭐 7시간 자고 6시간 자고 다만 깨어있는 동안 정진하는 거죠. 그래서 할 만큼 하는 거예요. 최대 어떤 그 공부에 합격에 필요한 시간이 있을 텐데 합격에 필요한 시간에 해당되는 합격에 필요한 시간만큼 사용하게 되면 합격하는데 그 합격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데 이게 그 공부를 안 하면 이제 실패를 하잖아요. 실패라고 하는 게 오늘의 실패가 될 수 있고 내일의 실패가 될 수 있고 이게 모이면 불합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 실패라고 하는 게 왜 실패를 하는가? 왜? 내가 오늘 왜 목표를 정했는데 왜 실패하고 내일 또 왜 실패하는지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도대체?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안 변하면 안 변해요. 본인이. 내가 바뀌어야 되고 환경을 바꿔야 되고 태도를 바꿔야 되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싹 바꿔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 중에 혹시 만약에 계속 떨어지신 분은 다 바꿔요. 전부 다. 어떤 분은 작년에 어떤 분이 보니까 한 10년 정도 계속 떨어진 거예요. 누가 10년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한 건 아니겠죠. 그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강의도 바꾸고 책도 바꾸고 싹 바꾸고 전부 다 바꾸고 합격해서 갔습니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상태 그대로 가면 그냥 또 떨어지는 거예요. 또 떨어지는 분들은. 그러니까 뭔가를 변화가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왜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왜? 바꿔야 되는데 바꾸기 싫은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들 음식을 먹더라도 보면요. 똑같은 종류의 음식만 자꾸 먹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1시간 일찍 일어나려고 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또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뀔까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인간의 본능. 어디서 나오는가? 뇌가 조정한 뇌가. UCLA 의과대학의 로버트 마우어 교수는 연구를 했습니다. 의과대학 팀에서
마오 교수가 연구를 해봤더니 실제로 뇌는 변화를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변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 그래서 변화하기 싫어하고 그 현재 있는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물리학의 뉴턴의 제1 운동 법칙인 관성의 법칙처럼 고정되어 있는 물체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으려고 하고 한 방향으로 가면 그 방향만 계속 가려고 하는 거다.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합격하려면 기존의 생활 태도, 방식, 환경적인 조건, 마음가짐 이 모든 것들을 확 바꿔요. 확. 공부 방법도 바꾸고 암기법도 바꾸고 그래서 효율적인 공부 전략을 새로 세우고 그다음 기존의 생활 태도가 좀 문제가 있으면 조금씩 개선하려고 하고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변화되고 어떻게 해야지 합격할 수 있는가? 변해야 되는데 변화하는 것을 뇌는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급격하게 변화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는 상관없어요. 외부적인 조건들은. 근데 내부적인 심리적인 조건들은 잘 안 바뀌죠. 그래서 뇌가 모르게 스몰 스텝 전략으로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다. 아침에 8시에 일어나는데 아침 7시에 일어나기 되게 어렵다. 그러면 바로 8시, 7시에 일어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모르게 5분씩 오늘은 7시 55분에 일어나자. 8시 일어나는 것과 55분은 7시 55분에 일어나는 건 별 차이가 없거든요. 내가 인지를 못해요. 그럼 변화된 줄 몰라요. 그대로 한 며칠 가면 그게 습관이 되죠. 또 5분 단축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달 정도 되면 7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바꿔 조금씩. 그러니까 변화하고 싶으면 확 바꾸지 마시고 특히 외부 환경을 확 바꿀 수가 있습니다. 책을 확 바꿀 수도 있죠. 환경적 조건을 확 바꿀 수가 있는데 근데 A 독서실에 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B 독서실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내부적인 심리적인 문제는 조금씩 바꿔 조금씩. 그리고 목표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목표, 일주일 계획을 쭉 하십시오. 일주일치를 계획을 세우고 일주일째 학습량을 정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반성란을 두십시오. 오늘 이만큼 할 거다. 그다음에 반성란. 하루 자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반성해보고 성공감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성공감을 맛보지 못하면 조정하는 거예요. 조금씩 다시. 조금 후퇴해서 조금 조정하고 그다음에 성공하면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조금씩. 공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8시간 공부하는 사람이 갑자기 10시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8시간 공부한다 그러면 8시간 딱 목표를 세워놓고 8시간 달성했다. 동그라미가 되면 이제 5분이나 10분 정도 늘려보자. 이렇게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맥시멈까지. 내가 최대 공부량이 예를 들어서 뭐 8시간 정도다. 그럼 8시간, 처음부터 8시간 못하죠.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집중하는 시간 되게 중요하죠. 똑같은 5시간을 공부하더라도 누구는 10시간의 효과를 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1시간의 효과도 못 내는 사람이 있죠. 물리적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 시간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그 배 이상을 효과를 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체킹. 내가 집중하는 시간이 몇 분인가. 그래서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만 정하는 거예요. 오늘 몇 시간 정도 공부했는지를. 처음부터 앉아서 1시간 집중해야지. 이게 안 돼. 처음부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30분 정도만 집중하고 딴 생각하지 않고 딱 30분 정도만 열심히 공부하고 15분 정도 쉬고 그 다음날 35분에 40분 정도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조금씩 확 바꾸려고 하지 마시죠. 그러면 다시 두려워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조금씩 변화시키자. 본인을 조금씩 바꿔주십시오. 스몰 스텝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부의 정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피지기만 100전 불태다 그러죠.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일단 상대방을 알아야 되죠. 우리의 상대는 시험입니다. 시험의 본질을 알고 본질에 맞게 대처해야 되죠. 객관식이면 객관식에 맞게, 그다음 논술식이면 논술식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논술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을 알아야 돼요. 스킬을 알아야 되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마음이 중요한 마음. 들쭉날쭉하는 이 마음. 하루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을 잘 알아야 돼. 이 마음을. 자, 먼저 시험의 본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은 교육학 논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육학 논술은 교육학 시험도 아니고 논술 시험도 아닌
교육학과 논술 시험이 결합된 교육학 논술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잘 다룰 수 있어야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강의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교육학은 모르겠지만 논술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잘 못 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좀 잘 다룰 수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학 논술은 어떤 논제가 주어집니다. 문제다 하는 거죠. 문제. 논의할 문제가 주어지면 거기에 답안을 작성하고 이 답안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시험인데, 문제다, 논제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 사례입니다. 교육적 사고나 개념을 요구하는 가상적인 교육 사례를 제시해주고, 그 사례에 대해서 교육학의 핵심 개념과 이론을 토대로 간단하게 논리적으로 서술해서 상대방을 납득시키는, 설득시키는 것이 교육학 논술이다. 그러면 이 교육학 논술에 나올 만한 소재가 따로 있다는 거죠. 논술에 나올 만한 소재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소재를 핵심만 간단하게 간추려서 기억하고 있다가, 세 번째는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써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이걸 이제 알기는 어렵죠. 여러분들은 교육 사례, 교육 논술로 관련되는 교육 사례, 두 번째 내용을, 세 번째는 논리적으로 서술해 주는 것이 교육학 논술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이거는 만약에 강의 들으면 이제 강의로 하겠지만 이 핵심을 잘 정리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지 좋은 점수, 고도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공 논술도 마찬가지. 전공 논술도 교육학 논술을 잘 공부를 잘 하게 되면 전공이 큰 논점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압축, 단축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전리. 두 번째, 공부 방법입니다. 공부 방법은 먼저 5단계를 보통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첫 번째는 주의를 집중하는 거죠. 공부에서 주의를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10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주의를 집중하고 그 다음에 집중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이해를 전제로 하고 암기를 해야 돼. 아무리 논술식으로 하더라도 이해를 하지 않고 암기하면 곤란하죠.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를 정리를 해야 돼. 정리. 쓸 만큼의 분량만큼, 쓸 만큼만 간단하게 조직하고 정교화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암기 들어가죠. 암기를 하지 않으면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인출 끄집어내고. 그래서 실제로 공부하는 과정은 여기까지죠. 주의 집중에서부터 암기까지, 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죠. 보통 여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야 합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이게 두 가지 나눠볼 수 있죠. 이게 인풋의 과정이고 아웃풋의 과정이죠. 실제 시험장 가보시면 시험장에서는 인출을 해야 되죠. 인출을 하려면 인출할 단서가 있겠죠. 그죠? 그 단서를 토대로 해서 암기된 내용을 끄집어내서 쓰게 되는 건데, 이 공부의 과정이 인풋의 과정이면 시험의 과정은 아웃풋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둘이 계속 왔다 갔다 계속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출을 두려워해서는 곤란해요. 이게 인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피곤하거든요. 이게. 근데 수시로 자꾸 끄집어내려고 해요. 끄집어내려고. 이거 힘들다고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인출을 게을리해서는 실제 시험장 가서 잘 인출이 잘 안 돼요. 분명 외웠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하고 반드시 인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줘야지 실제 시험 가서 자유롭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면 잠깐 거기 10페이지 잠깐 보시면, 자, 주의 집중은 이제 그 정보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선별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정보 자극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합니다. 이제 의미를 파악을 하는 거죠. 의미가 파악됐으면 간단하게 암기할 분량만큼 조직하고 틀을 짜고 그 다음에 정교화해 나갑니다. 이게 정교화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교화된 내용을 암기하고 인출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정리까지는 제가 다 해드려요. 그야말로 떠먹여주기는 공부죠. 외울 수 있을 분량만큼만 딱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하는 일은 암기하고 인출하고 암기하고 인출하고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게 공부가 쉬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를 잘 해야 되겠죠. 이건 뭐 제가 하는 일은 제가 하니까 여러분들은 참 몰라도 되는데, 다른 전공 같은 경우는 정리를 잘 하셔요. 전공에서는 각각의 전공 중요한 개념들 있잖아요. 그죠? 개념들을 뼈들을 쭉 뽑아내고
그 다음에 쓸 만큼의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죠. 이 논술 같은 경우는 논술 스키마를 먼저 구조를 짜는 거예요. 논술 전체 스키마를. 논술 스키마가 사고방식이 짜여져 있으면 이 내용 암기하면 바로 그 사고방식에 맞춰서 바로바로 전개해주면 되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정교해서 간단하게 쓸 분량만큼만 명확하게 정리를 해두는 거죠. 이 정리는 뭐 교육학은 제가 하지만 전공 같은 경우는 핵심 개념을 쭉 뽑아낸 다음에 키워드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암기 방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객관식이면 이해하고 정리하고 그냥 계속 이해만 하면 되지만 논술식은 어차피 문장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암기를 하지 않으면 못 씁니다. 암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암기를 잘해야 돼요. 암기는 깜지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막 글자 쓰고 시끄럽게 칠하는 거 있잖아요. 전혀 도움이 안 돼, 이거. 암기 방법을 동원해야 돼, 암기 방법을. 그래서 암기 방법도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내용을 보고 몇 가지 암기 방법을 기억했다가 이 암기 방법에 맞춰서 암기를 해 나가야 돼. 반드시 암기하실 때는 논리적으로 암기가 되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논리적으로 암기가 안 될 경우에는 암기 방법을 꼭 생각해서 암기법을 늘 고민하면서 어떻게 외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암기, 수시로 암기해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10페이지에 나와 있죠. 첫 글자를 따서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예를 보시면 국보 1호에서 5호 순서, 그 숙리하면 숙원진고법 이런 식으로 외울 수 있다는 앞에 글자 따서 말이 될 때 이제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는 경우는 순서 바꿔서 말이 될 만한 순서로 이렇게 바꿔서 암기를 하시고, 여기다가 리듬을 넣으면 운율법이 되는 거죠. 리듬을 넣어주면 조선시대 왕명 대정태에서 이렇게 리듬을 넣을 수도 있고, 숫자로 바꿀 수 있는데 숫자로 바꾸는 경우는 이제 보통 많이 활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스토리법 여기다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이야기를. 근대문학사 동인지의 발간 순서, 창조 폐허, 백조 시문학, 천지를 창조 곧 폐허가 되었으나 백조가 나라를 넣어서 시문학이 탄생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넣어서 이야기를 넣어서 외울 수도 있고, 이게 너무 막 길어지면 좀 곤란한데 단서는 가능하면 줄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연상할 수도 있죠. 그림으로 심상법으로 연상할 수도 있고, 중심 단어만 딱 짜서 연상할 수도 있고요. 장소를 토대로 해서 연상할 수 있는데, 연상법은 주로 많이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념 이해에서는. 그다음에 전체를 종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 했던 것을 섞어서 두 문자하고 이해하고 막 섞고 리듬도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두 문자라든지 스토리법 정도가 제일 많이 쓰죠. 섞어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요런 방법을 제가 예시를 해놨죠. 이 예시를 잘 보시고 공부를 하실 때 무턱대고 외우려 하지 마시고 어떻게 외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어떤 암기 방법을 동원할까. 처음에 첫 번째 방법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논리적으로 이해하시고, 그게 제일 편합니다. 구조화해서 논리적으로, 마치 지식의 구조처럼. 지식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이해가 빠르죠. 장기기, 파지가 오래 간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그게 안 되면 이제 논리성이 좀 없을 때는 암기법을 반드시 동원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인출은 수시로 하셔야 돼요, 수시로.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버스 기다릴 때, 밥 먹을 때, 항상 공부했던 거를 끄집어내서 확인해 보는 작업을 수시로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것 같은데, 첫 번째,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이 마당에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해야 된다. 본인이. 스몰 스텝으로 조금씩 바꾸자. 현재 생활 태도를 잘 돌아보시고, 내가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될지를 생각해서 그 부분을 급격하게 바꾸지 마시고 조금씩 바꿔주자. 두 번째는 공부를 하실 때는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필요한 만큼만 효율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정리해서 암기하자. 필요한 만큼만. 조직화하고 핵심 내용만 정교화해서 그 내용만 기억하도록 하고, 너무 많은 걸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암기할 때는 암기법을 항상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생각하면서 항상 암기 방법을 동원해서 암기하려고 노력하자. 그 다음에 생활 태도입니다. 마음속에 합격이라는 그 두 글자를
항상 마음에 품고 다니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 전에 이기고 싸우는 거예요. 이기고 마음속에 이미 합격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다 알고 어떻게 공부할지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를 알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공부 전략도 세우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이기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합격은 마음속에서 잉태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고 다니느냐. 긍정적으로 사고하시고 합격했다. 나는 선생님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남은 5개월 동안 정진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